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준비한 거 갈 길이 멉니다. 국가정보원이 수년간 내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끝에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북한에게 직접 지령을 받은 간첩단을 적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하조직 창원의 중앙거점 설립. 창원에서 이번에 국정원에 의해 발각된 북한의 지하조직이 상당합니다. 규모가. 2016년부터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았어요. 민중자주통일 전위 반정부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했다. 진보단체 소속 창원, 부부활동가 등 수사 중이에요. 제주, 진주 등 전국 각지에 북한 지하조직 총괄 중앙조직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가 포착됐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내사 진행되다 중단됐다. 돌연. 최근 수사가 재개된 건이라고 합니다. 창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 자, 그럼 이번엔 구체적인 혐의와 내용은 뭔지 창원 간첩당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를 직접 접촉해서 지령을 받았어요. 2018년 8월 창원 세계사석 선수권 대회에서 한반도기 들고 북한 선수 응원, 친일 적폐 청산 운동, 반미 집회, 반보수 투쟁 시위, 강경 시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약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한길회라고 하는데 뜻이 뭘까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전직 진보당 간부가 제주에 한길회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다는 지령받고 5년간 반정부 반미투쟁을 벌였어요. 김정은 선전 등을 실행했고 북한에 보고까지 했다. 조국 통일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 한길회. 북한이 실제 한길회에 발신한 지령문,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 노조와 진보운동 단체들을 발동해 진보정당 후보들을 밀어주라. 주로 진보운동하라, 노조 활동해라, 반정부 투쟁하라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전통적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이 간첩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있어요. 간첩 수사만 잘하는 전문 요원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국정원법 개정으로 1년 뒤면 국정원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이제 이첩을 하게 되고, 검찰 내부에도 사실은 국정원이랑 함께 수사를 벌였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 창원, 아까 전주요? 진주요? 진주, 그다음에 제주 간첩단 이렇게 많아요? 아마 이 간첩단이 이제 사실이고, 아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이면 이거 굉장히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 일면장식 하고 또 패널들 나와서 이것보다 아마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북한과 어떤 평화 프로세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완화된 개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간첩단을 적발하고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도 별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간첩이랄지 대공과 관련해서 가장 첩보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이거 해외 첩보잖아요. 다시. 그렇죠. 수사의 시작은 사실 해외 첩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해외 첩보 정보를 얻을 수도 없어요. 물론 영사관, 대사관은 파견돼 있지만 검사 몇 명 파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정원은 상당히 많은 기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첩보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에서 사실 대공 업무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자체도 물론 수사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간첩단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사자들은 중국 동포 만났다, 중국 동포에 이메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왜 캄보디아까지 가서 중국 동포를 만났는지는 이해는 가지 않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드릴 질문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아직은 혐의지만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이들이 이 진보단체 간부인지 진보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해외 접선 증거를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해외 방천망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인지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걸 유죄로 입증하려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했다라는 증거를 포착해내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국내 수사 인력 갖고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공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것도 다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의 비대화돼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대공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원과 좀 협조 체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 국정원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추적이랄지 첩보랄지 정보랄지 이런 거 입수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원을 따라갈 곳이 없죠. 예.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경찰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 신고 같은 게 없으면 잡기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히 해외에서 뭐 접선을 한다랄지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갖다 넘긴다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사건도 사실은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미 뭐 한 5년 전 이전부터 수사를 했었는데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간첩단인지 한번 봐야 하고 일단 뭐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의 어떤 대공 관련된 역량을 키워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통일 한길을 위해서 한길회다 이런 이름도 지금 붙였다고 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따르면 북한 관련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해서 지령을 직접 받았다라는 혐의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혐의 단계입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국정원이 확보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북한과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지령을 주고받았는지 그 방법, 그 수법도 나와 있습니다. 첨단 교신 기술을 이용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밀 정보를 평범한 그림 파일 등에 숨겨서 전송하는 거. 오사마 빌라덴이 9.11 테러 때 사용했다. 사이버 드보크,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를 공유해 암호화된 문서를 교신했다. 옛날에 드보크라고 하면 야산에 간첩들이 활동 자금하고 총 같은 거 묻어두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그걸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젠 사이버 드보크다. 암호화된 문서를 교신했다. 조직원, 대학생, 김정은은 총회장님으로 음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수영 교수님.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간첩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핵무기 이런 무기에만 집중하는 그 와중에 북한은 사이버전이라던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식의 암약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 국가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해킹이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은 반드시 이런 무기를 쏘아 올리고 뭐 무기로 공격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게 여러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의 반공 의식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이제 흐려졌죠. 물론 뭐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예전만큼 반공의 기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뭐 형제와 친구로 보자라는 그런 기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공 의식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고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인식도 약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런 이념 같은 것에 경도돼서 북한을 추종하는 것 외에도 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줄 테니 이런 활동을 해라라는 식의 어떤 간첩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현역 대위가 북한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태세를 일상 속에서도 늦추지 말고 단지 핵무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